그래서 확장 반응형에 대해서 어떤 문항들이 이제 좋은지, 그래서 확장 반응형의 예시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가능한 한 많은 방법을 확인하시오. 각 방법이 중소규모 도시의 전력 공급 요구 시 시행을 충족시키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쓰시오. 이렇게 해서 뭐 채점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었죠. 그리고 문항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정보를 모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일단 정보를 모으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잠재적 결과들을 종합하고 평가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잠재적 결과를 종합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 역량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확장 반응형에서 제가 일반 쓰기 능력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일반 쓰기 능력형, 그러니까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확장 반응형 문항은 과학과 관련된 지식이지만 일반 쓰기 능력을 측정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화 속 주인공이고 세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인지 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여 쓰시오. 이 예에서 학생들은 가상 상황에서 가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의 판타지 소설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가정을 주고서 이런 것들을 써보게 하는 거, 이건 국어과에서 일반적인 쓰기 능력 경 문항 예시입니다. 그리고 교과 관련 능력 문항 예시입니다. 교과 지식 관련이죠. 그래서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을 암살했다. 이 사건이 동맹국가, 연합국 간 정쟁을 촉발하게 된 정치적 환경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하면 어떤 교과 지식하고 관련이 되면서 우리가 이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예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항은 학생들의 추론 능력과 사회 교과 지식의 적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선원수령 문학을 개발하면서 활용한 것은 앤더슨의 신교육목표 분류학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지과정을 결정을 했는데요. 선생님들 아마 각 교과별 문항 정보표를 보시면 교육과정 분석할 때도 뭐 B2, C2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여기 뭐냐면 대부분 나라에서는 지금은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보다는 이 신교육목표 분류학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저희도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 지식은 무엇인지,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인지 지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선생님, 사실적 지식을 창안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어떤 거죠? 사실적 지식을 창안한다. 엄청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지식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지식 자체만으로는 유기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어느 정도의 인지 과정까지 끌고 갔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른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억은 뭐냐, 이해는 뭐냐, 적용은 뭐냐, 선생님들 아마 다 다 알고 계시고, 이해, 해석하기, 예증하기, 분류하기, 요약하고, 추론하기, 비교하기, 설명하기가 전부 다 이해 수준입니다. 그리고 분석은 어떤 수준이냐, 평가는 어떤 수준인지, 창안은 어떤 수준인지.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어과에서 글쓰기 관련해서는 거의 창안 수준이 많죠. 메타인지를 이용해서 창안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보시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꼭 어렵지는 않아요. 예. 사고의 과정만 잘 해나가면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이 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거는 호주에 갔을 때 본 건데 선생님이 문항을 여기 써놓는 거예요. 1번은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도 문항을 출제하시면서도 이게 되게 도움이 돼요. 내가 1번 문항은 사실적 지식을 기억하는 수준으로 냈구나. 그리고 2번 문항은 뭐 예를 들어서 개념적 지식을 분석하는 문항의 수준으로 냈구나. 그러면은 가중치를 줄 때도 내가 이쪽 셀에 있는 것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네. 보시면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조금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해야 된다. 하와이안 미스터리 소설에서 마크와 알리샤가 생각한 탈출로를 기술하시오. 이거는 그냥 그 책 안에서 내용을 요약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는 마크와 알리샤에 관한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화산 계곡을 탈출해야 하는 부분을 기억합니까? 마크의 탈출 계획과 알리샤의 탈출 계획의 장점을 비교하시오.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위험이 적으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비교할 기준을 줘야 되는 거죠. 네.
어떤 방법이 가장 위험이 적으며 어떤 탈출 계획으로 가장 빨리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밝히고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시키면서도 사고를 확장할 때의 기준이 되는,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과업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도록 질문을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과업은 구두로 문항 앞에 전반적인 안내 부분에서 혹은 검사 문항 자체에서 설명이 돼야 된다. 선생님들이 주시면서 그냥 학생들에게 충분히 말로도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두점이나 문법이 채점에 감안될 것인지, 답안의 조직이 채점의 중요한 부분인지를 반드시 명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성 정도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마크와 알리샤가 하와이안 미스터리에서 해야 했던 선택에 대해서 논하시오. 근데 그 선택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길에서 이렇게 해서 조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줘야 된다는 걸, 세 가지 결정을 해야 했다. 이렇게 세 가지 결정 각각에 대해서 명시하고 이들 결정 중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히고 이유를 써라. 답안은 3, 4개 문단으로 구성하고 오탈자가 없도록 해라.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6.25 전쟁을 야기한 세력들은 누구인가? 6.25 전쟁이 발생할 때 북한과 남한의 입장을 비교 및 대비하시오. 답안에서 경제적 상황, 대외정책, 정치적 정서, 사회적 여건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이건 상당히 구체적이 되었죠. 그리고 단순한 정부의 기억만을 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이냐, 누구냐, 언제냐, 나열하시오, 왜냐하면을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정부의 기억을 요구하는 과제가 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왜냐하면과 나열하시오는 사실 많이 쓰게 됩니다. 저희들도 문항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비교하시오, 대조하시오, 예를 들으시오, 뭐뭐의 원래 예시를 들으시오,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시오 등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안 미스터리 소설에서 누가 바다로 가는 길을 택하고자 결정했는가? 이건 기억이잖아요. 그것보다는 하와이안 미스터리 소설에서 알리샤가 바다로 가는 길을 택하자고 결정한 이유 3가지를 제시하고 만약 다음 날까지 산에서 머물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예측하시오. 그러니까 알리샤가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런 결정이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걸 예측하게 하는 게 더 고차적인 사고 능력입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정치 세력의 주장 4가지를 나열하시오. 그런데 이것보다는 3.1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은 개화파가 위로부터 시도한 최초의 개혁운동이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정치 세력이 일본을 원조자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예측하고 예측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시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논쟁적인 이슈를 다루는 질문은 어떤 입장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그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의 제시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로 하여금 논쟁적 이슈를 다루는 질문에서 특정 결론이나 해결책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국회는 어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가? 예를 들어 이런 문제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걸 동의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차별 철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동의 혹은 부동의 입장을 밝히고 선택한 입장에 대한 최소 3가지 근거를 제시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또는 어떤 지역의 경제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논리를 제시하시오. 마찬가지죠. 여기는 일단 지원해야 된다.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논리를 지지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지지하지 않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리고 그냥 우리가 주어지는 대로 사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와 지역 사업가의 입장에서 두 입장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객관식 문항으로는 만족스럽게 측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선원술 문항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께서 선원술 문항을 출제하고 나시면은 문항을 보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그냥 객관식으로 하는 게 홀로 안 나?
그렇다면 주저없이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선택 문항의 제시를 이제 피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가끔 그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서술형, 논술형 5개 주고 이 중에 3개를 선택해서 풀어라. 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학생들한테 뭔가 그 선택권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결과론적인 평가의 성취를 이제 기록해야 될 때는 상당히 다른 입장에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검사의 타당도를 떨어뜨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원 수령 문항에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내가 문항을 출제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때 내가 잘했나? 라고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평가하고 있나? 내용상 오류가 없나? 여기까지 쭉 한 번씩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원 수령 문항의 지시문 작성 시 추가적인 유의사항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시문에 포함하지 않아야 될 것. 학생 입장에서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 예, 그리고 학생들의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것을 주제로 이야기 글을 쓰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 신념, 종교적 믿음, 민감하거나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에 대해서 비난이나 불평을 유도하도록 하는 주제의 글. 그래서 가끔 뭐 교장 선생님께 편지 쓰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불만인데 너희도 불만인 거 가지고 같이 이제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뭐 문제 해결해 보자 이런 거 그렇게 좀 그런 거는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시문에 포함해야 될 거. 추상적 상황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을 다뤄야 되고요. 학생들에게 좀 흥미로운 주제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의 글을 평가하고자 할 때 교사도 좀 재미있는 주제. 예. 그리고 학생들의 경험 범위 안에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원 수령 문항의 채점에 대해서 있습니다. 저희가 체크리스트 방법으로도 채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수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문항을 해결해가는 단계별로 그냥 얘가 여기까지 했나? 여기까지 했나? 이렇게 확인하시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인 거죠. 수학과는 사실 그걸로 충분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게 요구될 때는 저희가 채점 기준표나 평정표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확인하고 싶은 항목을 목록화하는데 하나의 체크리스트 항목에는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의 둘레를 정확히 구하였고 넓이를 구하였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예시로 들면 하나 딱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하나 이렇게. 예. 그리고 장점은 사용하기에 매우 간편하고요. 단점은 학생이 각 항목에서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즉 수행의 질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과나 과학과에서 이거는 질을 구분이 없는 것. 그러니까 얘가 했으면 했고 못했으면 못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고 평정표는 내용의 질을 판정할 수 있도록 매우 잘함, 잘함, 향상 필요와 같이 평어로 나타내는 겁니다. 장점은 체크리스트 방법보다는 수행의 질을 평가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잘함을 받은 학생은 내가 왜 매우 잘함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형성적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인 평가에서만 필요할 때는 이걸 쓰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채점 기준표는 체크리스트 방법과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분석적 채점 기준표 이렇게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쓰거나 한 가지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전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정표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체크리스트나 평정표에 있었던 평가 기준과 질을 모두 포함해서 문장으로 수행의 질을 구분하도록 저희가 채점 기준표를 개발했고요. 따라서 학생이 수행한 것을 어떤 기준과 근거로 점수를 부여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채점 기준표에 이렇게 이탈릭체로 기울여진 부분들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 사전에 제공할 때는 이 부분은 제외하고 제공하시라. 이런 맥락에서 그 부분은 이탈릭체로 했고요. 또 그게 이탈릭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서 명확히 구분돼야 되는 거는 학생용, 교사용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교사가 채점할 때 하시는 거, 그다음에 학생한테 사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채점 기준표는 선생님만 보시는 채점 기준표가 아니에요. 학생한테도 사전에 미리 제공을 함으로써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할 수 하는 채점 기준표로 제작을 했습니다. 예.